박진철은 손님이 모두 떠난 고깃집에서 의자를 하나씩 테이블 위로 척척 올리고 있었어요. 쉰을 갓 넘긴 나이에도 다부진 몸은 여전했죠. 그의 손등에는 지워지지 않은 흐릿한 문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맘 먹고 레이저로 지웠지만 완벽히 사라지진 않은 과거의 흔적이었죠. 진철은 마지막 의자를 올리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숙제 다 했어. 주방 한편 작은 테이블에 14살 조카 서윤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녀석은 문제집에 얼굴을 푹 파묻고 있었어요. 원래 같으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을 아이인데 요즘 부쩍 말이 줄었죠. 단순한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다 했어. 짧게 대답하는 목소리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철은 냉장고에서 우유 한 컵을 꺼내 따뜻하게 데운 뒤 서윤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내일 학교 끝나고 삼촌이 데리러 갈까? 오랜만에 우리 치킨이나 뜯으러 가자. 서윤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진철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서윤이는 치킨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을 반짝반짝 빛내던 아이였는데 다음날 아침 진철은 서윤이의 교복을 다림질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10년 전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이곳에 터를 잡은 건 오직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형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뿐인 조카를 맡게 된 것도 운명이라 생각했죠. 서윤아, 아침 먹어야지. 식탁에 앉은 서윤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진철은 조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 괜찮은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어.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진철은 서윤이의 손목이 소매 밖으로 슬쩍 드러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진철이 깜짝 놀라 묻자 서윤이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체육 시간에 그냥 넘어져서 그래. 진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누군가 서윤이를 괴롭히고 있다. 예전에 박진철이라면 당장에 학교로 달려가 그놈들 멱살부터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사람이었죠. 평범한 고깃집 사장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조카를 무사히 키워내야 하는 평범한 삼촌. 오늘은 삼촌이 가게 일찍 너 데리러 갈게. 서윤이가 등교한 후 진철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은 서윤이 학교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오후 4시. 진철은 서윤이의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죠. 마침내 서윤이가 보였는데 평소와 달리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유난히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몇몇 아이들이 서윤이를 향해 무언가 소리치며 낄낄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진철의 눈이 서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스멀스멀 되살아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직감. 서윤이는 삼촌을 보고 어머나 하고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삼촌, 여긴 왜 왔어? 데리러 왔지? 오늘은 삼촌이랑 같이 가자. 진철은 서윤이의 가방을 받아들고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뒤에서 소곤소곤 수군거리던 아이들이 진철의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죠. 비록 평범한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박진철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에는 여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너 괴롭히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장난치는 거야. 진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면 그때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욕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에 진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철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담임교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실 앞에서 서윤이와 헤어진 후 그는 곧장 교무실로 향했죠. 아, 서윤이 삼촌분이신가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서윤이가 학교에서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아이가 집에서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교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청소년기라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고 공부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다쳤다고는 하던데 교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그렸습니다. 아, 그거요. 아이고. 그건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다. 그런 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활발해서요. 심각한 폭력 같은 건 절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진철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장난이라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은 박진철은 상대방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방금 교사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진철은 운동장 한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 보니 서윤이 반 아이들인 것 같았죠. 한 여학생이 다른 아이의 팔을 거칠게 비틀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걸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학교 관리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등신. 어제 또 혼났대. 웬웬. 쟤네 삼촌모 옛날에 조폭이었다는 소문 있던데 완전 굴하겠지? 워. 저런 얼굴로 무슨 아이들의 대화가 바람을 타고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진철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고깃집 문을 일찍 닫은 진철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재킷과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죠.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번호였죠. 진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던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울먹이는 얼굴을 떠올리니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삼촌으로 살고 싶었는데. 진철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진철이다. 진철이 형, 진짜 형이야. 전화 너머로 잔뜩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10년 만이네, 형. 무슨 일이야? 진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좀 필요해서. 내 조카 문제야. 내일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진철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예전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업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손등에 흐릿하게 남은 문신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일이라는 게 뭔데?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조카 서윤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만 하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진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가해 학생 아빠가 전직 경찰 출신의 이 동네 지역 유지라는 거야. 뭔가 복잡하게 얽힌 느낌이 들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학교 CCTV 영상이라도 확보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해커가 한 명 있거든. 아마 도움이 될 거야. 며칠 후 진철은 민준으로부터 작은 USB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학생 3명이 서윤이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윤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죠. 진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영상 속 서윤이는 울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묵묵히 꾹 참고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진철은 USB를 뽑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번호를 눌렀죠. 이번에는 예전에 한솥밥을 먹었던 동생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지금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아, 조사해 줄 사람이 최강혁이라고. 전직 경찰인데 지금은 건설 사업을 해. 그 인간 딸이 내 조카를 괴롭히고 있다. 다음 날 진철은 평소처럼 고깃집을 운영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죠. 오늘 학교는 어땠어? 우리 서윤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냥 평범했어. 진철은 서윤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삼촌한테 말 못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삼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내 편이야.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아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알아. 삼촌, 고마워.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든 후 진철의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형님, 최강혁에 대한 정보 찾았습니다. 그 인간 경찰 시절에 비리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는데 어찌어찌 무마된 이력이 있네요. 지금은 건설 사업으로 돈 꽤나 벌었는데 불법 투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인간 딸 최하은이 서윤이 괴롭히는 주동자 맞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서 좀 알아봤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뺑 믿고 여러 아이들을 괴롭혀 왔더라고요. 진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네? 진철은 오래된 가죽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주머니에서 빗을 꺼내 머리를 빗어 넘기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에서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번쩍이는 구두를 꺼내 신었죠. 이러려고 보관했던 건 아닌데 참, 진철은 아침 일찍 서윤이를 깨워 학교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학교 앞에서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삼촌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가게에 일이 좀 있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라 조금 의아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진철은 서윤이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시간대 그 해커 친구 현우도 같이 좀 만나고 싶은데 3시간 후 진철은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지하 작은 사무실에서 민준과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현우, 내가 말했던 친구야. 민준이 소개하자. 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네. 젊은 친구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강혁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경찰 시절에 뇌물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도 있습니다. 진철은 화면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비공개 문서들, 그리고 최강혁과 여러 공무원들의 통화 기록까지. 이 정도면 하고 넘치겠네?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형진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피할 거야. 예전 방식으로 해결하면 서윤이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 오후 진철은 서윤이의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며 탐정 동생 지훈에게 전화했죠. 준비됐어. 네. 형님, 학교 뒤편에 대기 중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철은 차 안에서 교문을 날카롭게 주시했고 마침내 3명의 여학생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최강혁의 딸 최하은이었죠. 진철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그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세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고 진철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네가 하은이 맞니? 진철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서윤이 삼촌이야. 잠깐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은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두 여학생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왜? 저희가 뭘 어쨌다고? 하은이 따지듯이 말을 하려는 순간 진철의 휴대폰이 타이밍 좋게 울렸습니다. 진철은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하는 척하더니 하은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빠랑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오늘은 이만 가보렴. 하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철은 차로 돌아가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최강역의 사무실이었죠. 최강역의 사무실은 경기도 중심가에 있는 번쩍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진철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최강역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약속은 하셨나요? 진철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두고 있고 지냈던 명함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자문위원 박진철. 태양건설은 진철이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이 운영하던 위장 사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라서요. 꼭 좀 뵙고 싶다고 전해주십시오. 직원은 전화를 걸어 최강혁에게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가 내려와 진철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자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죠. 50대 중반의 최강혁은 책상 뒤에서 일어나 진철을 맞이했습니다. 박 자문위원님이시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진철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태양건설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은 아주 옛날 것입니다. 최강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무슨 일로? 진철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제 조카 서윤이 이야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따님인 하은이랑 문제가 좀 있더군요. 최강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USB 안에 영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하은이가 제 조카 서윤이를 괴롭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진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강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과거 기록도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최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진철은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경찰 시절에 받은 뇌물,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비자금 조성,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 조카 서윤이가 앞으로 2번 다시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피식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라고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 가짜는 협박이 통할 것 같아. 진철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태도 또한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 혹시 윤태식 형님 아십니까? 그 이름에 최강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윤태식은 이 지역을 한때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가 그분 동생입니다. 진철이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우리 형님은 아직 정정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최강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철은 천천히 최강혁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님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다시는 우리 서윤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그뿐입니다. 최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이에게 확실히 말해두겠습니다. 진철은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부디 여기서 조용히 끝나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진철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형 일단은 해결된 것 같아. 진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 성격에 순순히 물러서진 않을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진철은 시계를 힐끗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지.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평소보다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진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 진철이 슬쩍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사과했어. 다른 애들도 더는 나 안 괴롭히고. 진철은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잘 됐네. 서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삼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이 뭐 한 거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건 진짜 이상하잖아. 진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인마. 애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겠지. 서윤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진철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형님, 최강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연락했더군요. 서윤이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준비됐지? 다음날 아침 한 지역 신문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사업가의 온갖 비리에 관한 내용이었죠. 확실한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교육청에도 특정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철은 평소처럼 고깃집을 운영하며 모든 상황을 물밑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사화하기로 했. 지금 최강혁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 진철은 묵묵히 고기를 뒤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놈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야. 여기서 조용히 무릎 꿇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날 저녁 진철은 서윤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시뉴스에서 지역 건설업체 사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진철은 그가 최강혁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서윤이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하은이 아빠 아니야. 진철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참, 세상일 알다가도 모르겠다. 깊은 밤, 진철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강혁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입니까? 분노로 이글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철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모든 게 신문사, 교육청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진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으니까요. 교육청에 우리 서윤이에 대해 알아보셨더군요. 전화 너머로 최강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쩌자는 겁니까? 내 인생을 아주 끝장내시겠다. 당신도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엉진철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미 제 과거에 대한 죗값을 다 치르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더러운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온 최강혁의 목소리는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이제 내가 알아냈으니까. 서윤이라는 그 아이도. 진철의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입에 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진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일부터 서윤이 등하교길에 사람 좀 붙여줄 수 있겠니? 다음날 아침 진철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고깃집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고 정신없이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오후가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낯선 사내 둘이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마감 시간이라. 한 사내가 말을 자르며 가게 문을 철컥 하고 잠갔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최강혁 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진철은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슨 용건이신지 사장님께서 직접 좀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요.
진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시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철은 전화기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서윤이, 학교에서 네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통화를 마친 진철은 묵묵히 사내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진철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의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최강혁이 덩치 좋은 사내 3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조용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철이 물었습니다. 최강혁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으니까 내일이면 신문에 난 기사들 전부 사라질 겁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 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미 경찰 쪽에도 당신 자료가 전부 넘어갔으니까요. 최강혁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같이 가야겠군.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도 경찰에 알려주면 아주 볼만하겠어. 안 그런가 진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과거요. 저는 이미 법적으로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에 육중한 철문이 끼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지훈, 그리고 낯익은 얼굴의 옛 동료들이었죠. 최강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 조카, 서윤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 그런데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진철의 어깨에 툭 손을 올렸습니다. 형. 괜찮아.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대화 좀 하고 있었어? 최강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때로 몰려와서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진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신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두 분의 대화는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과정도요. 납치와 협박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겠네요. 최강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진철이 최강혁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고깃집 하는 평범한 삼촌으로요. 그런데 내 조카가 내 하나뿐인 서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진철의 눈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자식이 있으니 이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최강혁은 말없이 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 무언가 미세한 변화가 일었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철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신문사에 보낸 자료도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막겠습니다. 대신 따님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에 당신의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 유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많을 겁니다. 최강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진철은 낡은 가죽 재킷과 금목걸이를 다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서윤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오늘 아침은 내가 토스트 만들었어. 얼른 와. 진철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는 좀 어때? 진철이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토스트를 접시에 올려놓으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하은이가 저번에 사과했다고 했잖아. 요즘은 같이 점심도 먹고 다른 애들도 나한테 엄청 친절해졌어. 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우리 서윤이. 그런데 삼촌. 서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러는데 걔네 아빠가 삼촌을 엄청 무서워한대. 삼촌. 옛날에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철은 순간 움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푸근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글쎄다. 나도 원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너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잠시 무서운 사람이 됐던 것뿐이야.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삼촌을 바라보았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촌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죠. 몇 주 후 지역신문에는 최강혁이 사재를 털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철은 신문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철은 여느 때처럼 고깃집에서 정겹게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윤이의 해맑게 웃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평범한 삼촌이야. 하지만 내 조카를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삼촌.